누군가 당신에게 노화의 첫 번째 징후가 체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감정의 쇠퇴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늙는다는 것을 띠지 못하고 기억이 깜빡하고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이 책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노화의 징후들이 사실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노화는 삶에 대한 열정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외출하기 싫어지고 모든 것이 재미없게 느껴지며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러한 감정의 메마름이야말로 모든 노화의 메인 스위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에서 30년 이상 노인 문제를 연구해온 베테랑 의사입니다. 그는 한국 최대 규모의 노인 전문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수천 명의 노인들의 말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는 수천 명의 노인들의 생전 생활 기록과 건강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대조 분석하는 스스로도 놀랄만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체내에 심각해 보이는 신체적 변화가 여러 개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들의 생전 삶의 질은 이러한 신체 지표와 거의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진짜 요인은 몸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느냐가 아니라 열정, 호기심, 행동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책이 바로 50세부터 시작하는 노화 예방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우리 중년 세대가 노화에 대해 거의 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노화가 신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체중, 혈압 등 각종 수치를 통제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무수히 많은 중년 독자들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그 지표들은 당신을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아닐지도 모르며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진짜 원흉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원흉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를 3층 구조로 요약했는데 각 층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1층은 감정의 쇠퇴, 즉 뇌에서 가장 먼저 위축되기 시작하는 영역입니다. 2층은 신체의 오독, 즉 우리 세대가 중년의 신체에 쏟는 모든 노력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층은 사회적 연결의 단절, 즉 은퇴나 자녀의 독립 후 서서히 세상과 단절되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져야만 진정으로 사람이 늙게 된다고 저자는 관찰했습니다. 이제 한 층씩 뜯어보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노화 예방이라는 것이 당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층, 감정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식을 뒤엎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뇌과학 개념인 전두엽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영역으로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이 영역은 무슨 일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4가지 일을 담당합니다. 첫째, 열정과 원동력을 생성합니다. 둘째, 충동을 조절합니다. 셋째,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립니다. 넷째,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것, 좋아하는 일을 볼 때 흥분하게 만드는 것,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방대한 임상 관찰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뇌 전체에서 전두엽이 가장 먼저 위축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위축될까요? 그의 묘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40대 때부터 이미 조용히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50세를 전후로 눈에 띄는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당신의 기억력이나 반응 속도는 여전히 좋고 업무 능력도 최고조에 달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의 전두엽은 이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자는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자신과 대조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주변 일들이 점점 재미없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가 이제는 봐지지 않고 흥분되던 활동이 이제는 지루하며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었던 주제도 이제는 세 마디만 하면 끝내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점점 변화를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집안 가구를 바꾸기 귀찮고 입는 옷은 새로운 스타일을 매치하기 귀찮으며 밥을 먹으러 가도 항상 가던 몇 군데 식당만 가고 여행도 항상 가던 곳만 갑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갑자기 짜증이 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뇌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날짜를 미룰 수 없을까?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미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다면 저자는 이것이 당신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생각이 많아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두엽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전두엽이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일까요? 저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전두엽에 용불용설,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쓸수록 활성화되고 안 쓸수록 퇴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두엽을 퇴화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 카드를 찍고 퇴근하면 스마트폰을 보며 하는 일은 이미 숙달되어 있고 보는 콘텐츠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이며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밥은 늘 가던 식당에서 먹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전두엽은 자극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대조 사례를 들려줍니다. 똑같이 70대인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카페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매달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작년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정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밥 먹고 자며 몇 년 동안 식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체 지표는 비슷해 보였지만 전자의 뇌 상태는 50대 초반의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반면 후자는 이미 자신의 손자조차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정의 활성화가 바로 뇌의 심량입니다. 이것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2층인 신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층은 건강에 대한 우리 세대의 고정관념을 많이 뒤엎을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아주 대담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우리 50세 전후의 중년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맞지도 않는 건강 기준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받아들인 건강 원칙, 즉 고기를 적게 먹고 소금을 적게 먹고 기름을 적게 먹으며 모든 것을 싱겁게 먹고 체중은 가벼울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에게는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책에서 특정 나이가 지난 후에도 이 원칙대로 계속 생활하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 영양 흡수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몸의 흡수 효율에 변화가 생겨서 먹기는 적지 않게 먹는데 정작 몸에 흡수되는 것은 얼마 없는 새로운 상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여전히 필사적으로 식사량을 제한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영양이 더욱 부족해질 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독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관찰한 노인들 중 말년을 가장 활기차게 보내는 노인들에게는 거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먹는 것을 크게 가리지 않으며 특히 고기 먹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 중 하나인데 100세가 넘는 한국 노인들 중 고기를 즐겨 먹는 비율이 일반 노인들의 평균 수준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기에는 뇌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유지하는데 비교적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당신에게 의욕을 불어넣고 기분을 즐겁게 하며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물질을 만들 원료가 부족해져서 서서히 원동력을 잃고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전두엽 활성도 저하의 길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자가 모든 건강관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모든 연령대, 모든 신체 상태의 사람들에게 통일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치의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각자의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지 남이 정해준 정답을 그대로 베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조차도 참고만 하라고 덧붙입니다. 이 층의 핵심 관점은 사실 매우 소박합니다. 그는 50세 전후의 우리에게 더 이상 젊은 신체를 대하던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때 당신의 몸은 창고와 같아서 너무 꽉 찰까봐 걱정해야 했지만 중년 이후의 몸은 공장과 같아서 오히려 원료가 부족할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에서 필요한 전략은 완전히 반대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제3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층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간과되는 부분인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 층이 왜 중요할까요? 저자는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상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노인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뚜렷한 문제는 없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잘하지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급격히 늙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이 노인들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거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사회적 역할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했거나 자녀가 분가했거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 등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할 일이 있으며 갈 곳이 있던 사람에서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고 할 일도 없으며 갈 곳도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상실은 대뇌가 느끼는 매우 강력한 쇠퇴 신호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대뇌는 사회적 활동을 위해 태어난 기관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대뇌가 인식하게 되면 일종의 수면 상태를 가동하여 원래 활발했던 기능들을 하나씩 꺼버린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인상 깊은 대조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는 은퇴 전까지 에너지가 넘치고 사고가 민첩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신이 한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규칙을 정했는데 매주 고정적으로 지역사회 합창단, 독서 모임, 자원봉사 교육 등 3가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활기차고 사고가 명확했으며 매년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같은 해 은퇴한 어느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아무 일에도 신경 쓰지 않고 푹 쉬며 여유를 즐기겠다고 확실히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에 TV 보고 저녁 먹고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몇 년 후 가족들은 그가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퇴할 당시의 신체 상태와 업무 능력은 비슷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은퇴 후에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계속 유지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깨워줍니다. 중장년층에게 대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보양식을 먹거나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집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점원과 두어 마디 더 나누거나 시장에 가서 상인과 가격 흥정을 하는 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멍 때리는 것보다 대뇌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자극을 줍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이유는 사회적 교류 과정이 사실 종합적인 뇌력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언어를 조직하고 상대의 표정을 관찰하며 상대의 반응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일련의 동작들은 대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저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작동은 그 어떤 단순한 훈련으로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 책의 기준점을 50세로 정했을까? 왜 더 빠르거나 늦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저자의 설명은 매우 명쾌합니다. 50세는 신체와 심리가 동시에 변화를 겪는 교차로와 같은 매우 특수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50세를 전후로 체내의 몇 가지 주요 호르몬 수치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성의 특정 호르몬은 뚜렷한 감소 단계에 접어들며 이는 사람의 원동력, 근력, 그리고 도전에 임하려는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은 더욱 급격한 호르몬 조절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지만 일련의 연쇄 반응을 가져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자신의 성격이 변했거나 마음이 늙었거나 이제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아도 50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는 독립을 시작하고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부모님은 늙어가고 스스로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차로에서 어떤 사람은 다시 방향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저자는 이러한 심리적 혼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몸에 빠르게 신호를 보내어 신체가 노화 모드로 가속 진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점은 저자의 관점에서 50세가 노화 예방의 가성비가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르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더 늦으면 전두엽이 이미 눈에 띄게 위축되기 시작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50세를 전후로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아직 돌이킬 수 없는 퇴화 단계는 아닙니다. 심리적인 혼란은 나타났지만 아직 장기적인 저에너지 상태로 고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당신이 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우 눈에 띄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자는 아주 생생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한 대의 자동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엑셀을 밟아야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보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50세는 엑셀 밟기에서 정비 모드로 전환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친다고 차가 바로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부터 같은 모델의 다른 차들보다 훨씬 빨리 노후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동차를 제조사의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 아주 진정성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 기복을 허용하되 감정이 자신을 통제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는 전두엽 활성도가 떨어지는 초기 신호 중 하나가 이유 없는 짜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예전에 좋아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하십시오. 이 행동 자체가 당신의 전두엽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싱겁게 먹는 것에만 맹신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50세 이후에는 식단을 재점검하여 고기, 달걀, 우유 등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보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마다 신체 상태가 다르니 구체적인 식단은 자신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지 정답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매주 자신을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3가지 이상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거나 새로운 소소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약간의 불편함이란 뇌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역할에서 완전히 퇴장하지 마십시오. 은퇴가 곧 삶에서의 은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식 직업이 없어졌더라도 자신에게 고정적인 역할을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취미 동호회의 운영자 또는 손주를 돌보는 고정적인 역할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러한 역할의식이야말로 대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산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느낌이 건강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정기적인 전문 검진만이 신체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불안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노화의 본질이 곧 호기심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90세가 되더라도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낀다면 뇌는 살아있는 것이고 50세라도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다면 뇌는 이미 전원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50세부터 시작하는 노화 예방을 다 읽고 나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따뜻하면서도 근본적인 통찰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노화가 운명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들이 쌓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오늘 외출할지 소파에 누워 있을지, 낯선 사람과 한마디 나눌지, 고개 숙여 스마트폰만 볼지, 새로운 것에 도전할지, 익숙한 것만 반복할지. 사소해 보이는 이 매일의 선택들이 결국 당신이 70세, 80세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 세대는 수입, 자녀, 부모, 자신의 노후 등 온갖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측정 가능한 신체 지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불꽃이 아직 타오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불꽃이 타고 있다면 무엇이든 늦지 않았지만 불꽃이 꺼졌다면 아무리 젊어도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마음속의 그 불꽃은 아직 타오르고 있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